예,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는 금지되므로 이 규정에 위반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도급계약은 효력이 없다. 예, 명의대여 금지 규정이 사법상 그 효력은 그 건설법상 금지되는 명의대여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반한 도급계약 자체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현장 소장이 공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채무 보증이나 채무 인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만 예외적으로 판례가 공사의 어떤 지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비 임대료 채무에 대해서 현장 소장이 보증한 경우에 인정해준 그런 판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건설공사 계약이 해제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예,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라기보다도 공사가 상당한 부분 진척돼서 만약에 원상회복했을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끼치거나 아니면 그리고 그 부분이 도급인한테도 이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법원의 판례라고 말씀드렸었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할 채무를 지체할 때 도급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이행기체의 기본적인 어떤 법리죠. 상당한 기간을 채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급인이 이를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다. 일을 완성하기 전 도급인 해제권에 관한 조항 말씀드렸고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다만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사 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예, 불안해 항변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공사대금 채권 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채권이죠, 채권. 공사대금 채권. 공사된 채권은 언제 발생할까요? 언제 발생할까요? 왜 발생 시기를 우리가 얘기를 할까요? 채권이 존재해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공사,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채권에 압류도 할 수 있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은 그럼 언제 발생하냐?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 낙성계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성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말이 요물계약인데 어떤 급부를 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체결되는 계약이 낙성계약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사도급계약은 낙성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당사자들이 약정만 하면은 그때 공사대금 채권은 발생한다. 지급 시기하고는 좀 다르죠. 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시기가 바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죠. 채권은 존재하는데 지급 시기는 좀 늦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기성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하고 할 수도 있고 후불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늦어질 수 있지만 발생 시기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공사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시작도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공사대금 채권. 그러면 수급인이 있죠. 수급인이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 보니까 누구랑 도급인이랑 공사계약을 체결했네. 근데 공사는 시작 안 했네. 근데 그 계약에 보면은 받을 돈이 이제 앞으로 공사하면 받을 돈이 있네라고 할 때
그럼 그 공사대금 채권 압류할 수 있을까요? 네, 압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공사대금 채권은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어 국가계약에서는 그러니까 광급공사계약에서는 공사계약 체결 전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아까 우리 광급공사 계약에서 공사계약 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입찰, 그 다음에 낙찰자 결정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절차로 가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 전이라는 건 뭐냐? 낙찰자로 결정은 됐는데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종적으로 계약이 공급공사계약을 성립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체결하기 전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그럼 압류할 수 있냐? 적어도 광급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 낙찰자로 선정된 낙찰자의 지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편무예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발주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낙찰하면서 대체적으로 채권의 내용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특정이 가능하고 공사대금도 확정돼 있을 수 있다.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히 확실시 되기 때문에 공사계약 체결 전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생 시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광급공사계약에서는 이렇게 앞에까지 당겨지는 거죠. 공사대금 채권 중에서 노임 부분, 수급인이 노임으로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할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는 없도록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생 시기는 이런데 그럼 지급 시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이제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분할급, 기성 검사 해가지고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들을 많이 하고, 소규모 공사에서는 다 끝나고 주기로 하고 후급으로 하기로 하죠. 이런 게 이게 그럼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는 거죠. 근데 이런 약정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만 시공사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분양대금으로 나중에 공사대금 받기로. 그죠? 만약에 이게 분양대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건물 지어서 상가가 임대가 되면 보증금 받아가지고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하는데 그럼 이렇게 약정하는 게 뭐냐? 이 성격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이냐? 그러면 뭐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아니면은 분양해가지고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는 단순히 공사대금 지급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정확하게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한 거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급 방법이라고 보면 이게 굳이 그렇게 뭐 분양이 안 됐거나 임대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데 지급 시기를 정했다고 하면 분양이 돼야지 대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금 지급 시기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하는데 확정적이지 않은 작정되지 않은 기한이다. 그 기한이라는 게 뭐냐? 분양이 되었을 때 아니면 임대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이제 뭘로 볼 것이냐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대금 지급 방법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대금 지급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근데 이런 이 불확정 기한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만약에 수급인이 건축주한테 자금이 전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약정하기를 나중에 임대해가지고 보증금 받으면 공사대금 지급받기로 하자라고 약속하면서 그 분양이나 임대에 관한 책임을 수급인이 지고해요. 다 지기로 해요. 그러면 그게 명백하게 어떻게 보면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임대나 분양
책임까지도 자기가 져서 해주기로 약속한 거니까 불확정 기한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임대나 분양되면 그 돈으로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으로 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안 돼요. 분양이. 임대도 안 돼. 그러면 뭐 수급인은 무한정 기다려야 될까요? 이런 경우가 소송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거는 뭐 시공계약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용역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계 같은 경우에 용역비 정하면서 착공시에 얼마 이렇게 정하 착공시. 처음에 뭐 계약시 얼마, 뭐 기본 설계 완료시 얼마, 착공시 얼마, 그다음에 뭐 준공시 얼마 이렇게 되는 건데 착공이 안 돼. 예를 들면 다 이제 뭐 도서까지 다 납품했는데 착공이 안 되고 있어요. 착공은 이제 발주처가 자기가 신고하고 돈도 들여가지고 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계속 착공 신고도 안 하고 개인적인 자기들 사정으로. 그럼 무한정 기다려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이런 뭐 분양 대금으로 혹은 임대료 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정하고 이게 이제 불확정 기한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 이게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걸로 결론 났을 때 그건 당연히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뭐 한 2년 3년 지났어요. 이런 때는 줘야 돼. 그런 경우는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법원 가면 그런 경우는 기한이 충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래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건물이 완성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불확정한 사실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정이 있는 경우는 이렇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건물 인도하면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해제되는 경우. 중간에 내가 공사를 다 못하고 나오는 경우 수급인이. 그런 경우는 언제냐? 해제한 다음 날이 공사대금 지급 시기가 된다. 지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줘야 될 사람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행 지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시효는 3년이죠. 3년. 의외로 이제 단기 소멸시효거든요. 상사 채권은 시효가 5년이고 민사 채권은 10년이잖아요. 근데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어떤 전문가들의 용역비 채권 이런 것들도 다 3년이거든요. 설계비, 감리비 다 이게 3년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공사대금 못 받고 그냥 준다 하다가 3년은 금방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공사 완공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완공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인도해야 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면 인도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완공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수되는 채권은 다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뭐 공사하다가 뭐 추가로 뭐 다른 뭐 시설물 복구하는데 또 뭐 공사를 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다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로 소멸해 버리면은 다른 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면 뭐 약정 해제 사유다, 해제다 해가지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효는 굉장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제 시효의 기산점이 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기산을 하는데 법에 이제 민법상으로는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판결을 받아놓는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그죠? 상대방이 또 승인을 하면 상관은 없어요. 채무 승인을 하면. 그래서 뭐 확인서를 받아놓는다든지. 요런 거는 조금 중단의 효과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또 3년이 가는 거죠.
판결을 받아놓으면 10년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단 사유가 있으니까 만약에 시효가 임박해서 오고 있다 하면 뭐 판결을 받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보전 조치를 해야 단기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 중에서 이제 선급금이 뭐죠? 선급금? 도급인이 주는 돈이잖아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주는 돈이에요. 먼저 둬요. 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줘요. 자재도 뭐 사야 되고 아니면 준비도 해야 되니까 돈을 미리 줘요. 뭐 선금, 뭐 계약금 비슷하게 줘요. 근데 이건 계약금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법적인 성격이 공사대금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수급인이 공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지급하는 공사비예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계약을 제대로 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수급인이 뭐 아니면 누구가 이렇게 미리 주는 돈이니까 그거는 손해배상의 예정 뭐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주는 돈인데 공사비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성 발생한 거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해서 미리 주는 공사 대금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선급금은 뭐 무조건 줘야 되느냐? 아니에요. 약정이 있는 경우만 지급하죠. 그래서 계약서에 선급금 얼마,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근데 선급금이 이제 정산의 문제가 있어요. 정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처리할까 문제예요. 선급금은. 선급금은 미리 공사비 중에 일부를 미리 지급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보통 공사비를 기성불로 지급을 하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기성고율에 따라서 일정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건데 그럼 선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 기성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에 정산 방법, 처리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는데 만약에 그렇게 없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전체 어, 그 선급금액, 선급금액이 전체 지급한 선급금액 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기성고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공사비로 매번 공사비 지급에 가름하는 거죠. 선급금의 기성고율이 뭐 10%다. 그럼 선급금 지급한 선급금의 10%를 첫 번째 기성 줄 때 공사비로 가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0% 기성만 공사비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정산을 하도록 보통의 계약서에는 그렇게 다 돼 있고 만약 계약서 내용이 없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선금은 현실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이죠. 계약서에는 평균계약서도 다 이렇게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선급 금액에서 계약 금액 중에서 기존부분의 대가 기성된 율만큼 해서 선급 금액만큼 해서 그 금액만큼을 공사비로 가름하고 공사비 대금에 지급 가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 공사비가 있으면 그거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급금은 처리를 하죠. 근데 문제는 공사가 이제 중간에 이게 끝까지 다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중에 딱까지 해가지고 다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면 되는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사가 중간에 타결돼 버리면 그럼 선급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되겠죠.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은. 공사 도중에 해지되면 수급인은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선급금을 반환해야 돼. 대신 자기가 이제 받을 기성금이 있으면 그걸 공제하고 나머지 선급금이 있으면 반환을 해야죠. 없으면 반환 안 해도 되지만 있으면 반환을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이제 봐봐요. 도급인 입장에서는 선급금 다오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죠? 그게 채권이거든요. 수급인은 이제 공사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공제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반환할 때 기성금으로 공제되고 나머지 선급금만 반환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상계 중에 두 개 서로 이제 까야 되잖아요. 까야 되는데 선급금하고 기성대금을 까야 되는데 이런 까는 거를 이제 서로
받을 채권 중에서 서로 받을 게 있으면 까는 건데 상계라고 해요. 법적으로. 서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상계. 그럼 이게 원래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제가 상계합니다. 자, 선급금하고 제가 드려야 될 기성 중에서 이 선급금 제가 못 받은 거뭐 공제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지 원래 상계는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이, 이 공사대금 선급금에서는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계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공사대금 미지급액 중에서 선급금 가지고 미지급액의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만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안에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별도로 제 상계하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급한 원래 상계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건데 선급금 관련해서는 의사표시하지 않더라도 선급금 가지고 기성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해지 시에 선급금 반환 이 경우에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이제 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개 이제 보면 이게 법원에서 문제인데 법원에서 이제 판례로 설치하고 있는 이게 현실에서 법원에 판례로 나온다는 건 현실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공사대금이 압류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를 해요. 그러면 실제로 선급금으로 퉁쳐버리면 공사대금이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상계돼 버리면 적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상계돼 버리냐 안 돼 버리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판례는 뭐냐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선급금을 지급을 했잖아요. 압류되기 전에 선급금이 이미 지급됐다면 기존의 이런 법리에 따라서 다 선급금으로 퉁치고 남는 기성대금 있잖아요. 그거에만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선금은 지급됐어. 그러면 그 선금은 앞에 선급금 정산 내지 그 처리 원리에 따라서 다 기성금으로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성대금으로 안 준 게 있으면. 그리고 남는 것만 있을 때 압류가 그 남는 거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압류된 이후에 선급금이 지급됐으면 이제 그런 법리가 적용이 안 되고 전체에 대해서 다 기성대금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압류의 효력을. 그러니까 이런 법리적인 것들 때문에 선급금 반환 문제가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선급금 반환에서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있어요. 만약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은 수급인이 여러 명인 경우잖아요. 여러 회사인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이행 방식하고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시공할 때 다 자기 역할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면서 공사를 수공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공동이행 방식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급금 반환해야 되잖아요. 뭐 해제해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해야 돼 수급인이. 그랬을 때 다른 공동수급인들이 다른 공동수급인의 연대 선급금 반환 업무에 대해서 같이 연대 책임지는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봐요.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연대 보증 경우 근데 연대 보증 경우 그럼 연대 보증을 샀어요. 수급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연대 보증을 샀어. 어떤 회사가 연대 보증을 샀어. 근데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연대 보증인이 반환해야 될까요? 그거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판례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광급공사의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민간공사는 책임져 연대 보증인. 왜 그러냐 하면은 광급공사 같은 경우는 보증 쓸 때 여러 가지 보증 증권을 증권회사에서 끊어서 내도록 하는 그런 확실한 장치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보증인한테까지 굳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급금 반환에 대해서 연대보증이 책임지지 않는데 민간공사는 그런 안전장치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약보증인도 선급금 반환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래서 건설공제조합은 만약 계약보증을 하면은 선급금도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건설공제조합한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었으니까요. 한번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성고요. 공사대금 중에서 기성고. 기성고는 뭐죠? 기성고 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소요된 공사비죠. 기성고가 문제되는 거는 뭐냐? 언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 이제 공사비를 나눠서 내기로 한 경우 있어요. 기성고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기성고가 얼마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확정할 필요가 있죠. 분할해서 나눠주기로 한 경우. 보통의 경우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기성고 확정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예요. 앞서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해제돼 버리면은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수급인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성고 확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럼 기성고 확정할 때 확정 시점은 언제냐? 두 가지 지금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분할 지급을 약정한 경우는 그 지급하기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성고를 확정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감정할 때는 시점이 중요한 거니까요.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단을 기준으로 해요. 기성고 확정하는데 감정할 때는 시점이 중요한데 뭐 하자 소송할 때도 언제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할 것인지 만약에 뭐 공사비 산정할 때도 언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뭐 계약 체결일로 할 것인지 뭐 해제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재판부가 날짜를 정해주고 기준일을 아니면 뭐 그게 애매할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재판부의 요청이 없으면은 감정인 입장에서는 요청을 해야죠.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아마 대부분의 지금 뭐 이 강의 들으시고 감정하시는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라서요.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이제 공사대금 산정할까 방법이잖아요.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기성고가 이미 이제 실시한 공사에 대한 비용인데 그거는 그냥 그때 들어간 공사비 다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합산해가지고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정이 있으면은 그 약정에 따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중단됐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계약이 중단된 경우가 문제예요. 계약이 중단됐을 때 당사자가 야 지금 이만큼은 공사가 완료됐는데 미완성 부분이 요만큼이야. 근데 이게 한 뭐 공사비가 한 5억 정도가 미완성 공사비가 들 것 같아. 미완성 공사비는 5억으로 하자. 라고 당사자가 그냥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쉬워요. 당사자 약정한 거니까. 총 공사비에서 당사자가 약정한 미시공 공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기성 공사비가 되겠죠. 그건 쉬워요. 근데 만약 약정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성고 산정 방식은 총 공사비, 약정된 총 공사비에다가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요.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 공사비의 기성고 비율이 이거죠, 이거. 기성고 비율은 뭐냐? 이미 시공된 부분에 이미 들어간 공사비 더하기 아직 미시공된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분모로 해서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분자로 한 이게 기성률이죠. 그래서 총공사비, 약정 총공사비에다 기성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게 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기성고 산정 방식이에요.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약정이 없을 경우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지 않고 약정 공사비 곱하기 기성률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죠. 이건 어차피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기성공사대금을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합산해 그냥 합산. 뭐 A 공정, B 공정, C 공정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얼마
이렇게 만약에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했다고 쳐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약정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여기도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죠.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전체 공사비 중에서 나머지 공사 이제 남은 공사비 하는데 요만큼 들어가. 그걸 빼면 나머지가 이미 실시한 공사의 금액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은 당사자 간에 이렇게 산정하기로 약정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태도예요. 이렇게 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인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감정서를 받아보면은 기성부 산정할 때 이렇게 그냥 합산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이제 그대로 되죠. 근데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런 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대법원 가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확정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게 정확하다. 만약에 당사자가 다른 약정으로 했다고 하면 하더라도요. 이런 약정을 했다든지. 그래서 이 미시공 부분 만약에 공사비를 산정할 때도요.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를 산정할 때 약정공사대금에서 이미 기시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미시공 공사비를 단순히 이렇게 산정하면 어떨까요? 이러면 미시공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여기 약정된 공사대금에는 이윤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윤 같은 게. 그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미시공 공사비가 많이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만약에 이윤 같은 게 안 들어가고 여기 이제 약정공사비에 이윤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잡히면 분자가 저기 그러죠. 수급인한테 불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당하게 어 저 부당한 수급인한테 불리한 결과가 처해질 것이 이러면 위법하다고 본 그런 판례도 있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고 일단 요렇게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기성공사 이제 대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 공사 대금. 이게 이제 또 거의 뭐 공사 대금 관련해서는 추가 공사 대금 소송이 수급인 입장에서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거의 뭐 이게 제일 많다고 봐야죠. 이거는 거의 못 받은 공사 대금에는 이게 항상 따라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추가 공사 대금이. 추가 공사는 대금은 뭡니까? 공사계약 당시에 약정한 공사법인을 넘어서 추가로 시행하게 되는 공사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우리 계약의 종류 중에서 단가계약이나 실비정상계약으로 만약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만약 추가 공사가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물량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지급해줘야 되는 게 맞을 건데 총액계약으로 만약에 체결을 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추가 공사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총액계약이 원래 그 금액 내에서 하기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만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 그런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가 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추가 공사 했으니까 무조건 공사비 다오.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데 계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사나 뭐 이런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사 계약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추가로 공사비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별도 약정이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추가 공사비금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지급 시기는요. 추가 공사 완료한 때 청구할 수 있겠죠. 뭐 단가는 추가 공사 완료 시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계약 당시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건축 면적 증가 같은 거는 이때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총 공사 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졌고 추가 공사 내용이 건축 면적 증가와 같이 당초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 계약 계약상의 단가, 도급 계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 대금 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만약에 감정까지 가게 되면 시점을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면 재판부한테 이야기해서 특정을 해달라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원고 피고가 합의해가지고 어느 시점으로 하자 하면 되고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두 개로 나눠서 말 수도 있고 그건 비슷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서 만약에 강제 집행 효력이 있냐 이 부분은 만약에 원래 이제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 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수급인의 채권자가 그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 이후에 압류한 이후에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어. 그럼 추가 공사대금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냐 그런데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액 조정이요. 이 계약금액 조정은 아마 앞에서 우리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아마 공공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관련해가지고 아마 좋은 강의를 들으셨을 걸로 알고요. 계약금액 조정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추가 공사하고 약간 비슷한 논리죠.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상황 변경이 생기는 거죠.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물가가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계약 내용이 뭐 바뀐다든지 해서 그럴 경우에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이죠. 근데 이제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돼요. 아까 추가 공사대금하고 비슷한 논리로 보시면 되는데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표준계약서나 국가계약법에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계약령 변경이 있을 때는 계약금액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계약령 변경이 이렇게 있는데 다들 뭐 표준계약서나 국가계약법, 그다음에 그 일반 조건, 공사계약 일반 조건들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앞서 공부하셨겠지만, 물가 변동 계약, 원래 이제 물가 변동이 있으면은 계약금액 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가계약법에. 그리고 그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계약금액을 이제 고정하도록 변동하지 말자고 고정계약을 맺은 경우에 유효하냐. 그러면 이게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 같잖아요. 그죠?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판례는 지금 뭐 일관되게 계약금액 고정 특약이 당사자서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요. 대신 이제 이런 계약금액 조정, 뭐 공사대금 청구도 마찬가지지만은 아까 그 장기 계속 계약 같은 경우에서도 연차별 이렇게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데 적법한 계약 그 조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수별로 조정 신청해야 되고 그 지나가면은 사실은 받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이런 계약 금액 조정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설계 변경 얘기했고 계약 내역 변경, 계약 내용 변경 이게 뭐 공사기간 운반거리 변경 이 운반거리가 턴킷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얘기를 했었죠. 이런 내용이 바뀌면은 금액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금 쟁점들을 하나씩 우리 전체적으로 건설 계약에서 사실은 뭐 공사 대금 계약이나 뭐 이런 추가 공사나 기성고나 뭐 이런 공사 대금들도 다 이게 계약 공사 도급 계약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계약 관련 분쟁이죠. 왜냐하면 공사 대금도 계약의 내용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그 강의 제목을 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 뭐 채권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공사 대금 채권도 그 도급 계약의 일부로 포섭되고 편입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공사대국 계약 관련 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발생하는 분쟁 중에서 하나가 앞서 이제 이 지금 공사대금 같은 거는 이제
수구빈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도구빈이 수구빈한테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건축물에 하자 발생하는 거, 하자 항변하는 거하고 항변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하자하는 거하고 지체상금에 관한 거죠.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물리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체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 뭐냐면 수구빈이 이행을 지체할 때 물리는 손해배상이에요. 지체라는 게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다 표준계약서나 국가계약법에 뭐 아니면 지방계약법에도 관련 조항들을 두고 있고 그 지체상금 이제 물리는 방법은 총액으로 이렇게 물리는 방법도 있고 지연기간에 비례해서 물리는 방법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후자를 많이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 계약서에 보면 이제 지체상금률 해가지고 그 이제 일일당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릴 건가 하는 게 지체상금률을 해서 뭐 1000분의 1, 1000분의 2, 1000분의 3 이렇게 이제 해서 비율을 정하고 거기에다 지연 기간을 곱해가지고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서가 꾸며져 있죠. 항상 법적 성격이 법에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소송의 방향이나 형태를 좌우하고요. 주장할 내용을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체상금을 당사자가 약정했다고 치면 그거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손해배상이라는 건 알겠어요. 손해배상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판례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을 약정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봐요. 앞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행지체가 발생하면은 이 금액만큼 배상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해 놓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면은 원래 정해놓은 손해배상액보다 추가로 더 발생하잖아요. 손해가 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손해배상 예정의 어떤 법리예요. 다만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경계선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위약벌이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위약벌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벌이잖아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약서 해석상. 그런 경우는 만약에 위약벌로 벌다고 하면 이게 손해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거든요. 위약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위약벌로 만약에 뭐 1억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 1억을 지급하고 만약에 손해가 추가로 발생했어. 그러면 손해도 더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것보다 좀 더 강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위약벌로 벌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에 위약벌로 얼마를 주기로 한다 명시적으로 있으면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거고요. 위약벌로 보지 않더라도 만약에 손해배상을 지체상금하고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백하게 뒀다. 그러면 그거는 위약벌로 벌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약서를 처음에 꾸밀 때 어떻게 꾸미느냐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해배상을 예정하니까 뭐 어떤 손해를 그러면 여기가 담보하는 거냐? 지체상금 약정을 해놓으면 그건 공사를 늦게 한 거에 대한 담보가 되겠죠. 지연배상도 되고 그 다음에 소극적 손해.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준공을 해줬으면은 내가 임대도 놓고 해가지고 거기서 임대료도 받고 했을 텐데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임대를 못 받았어. 그럼 그런 것들도 손해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의 차임상당에. 완공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완공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건물의 차임상당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손해배상 예정의 법리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약정해 놓은 걸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체상금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약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약정이 없으면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소송하면서 그 지체상금 물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준공이 뭐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30일 늦어졌어요. 한 달 늦어졌어. 보통 지체상금률 다른데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까지 매기니까 나도 그 정도는 매겨야 되겠다.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죠. 왜냐하면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 돼요. 지체상금률도 정하고 지체했을 경우에 지체상금을 물기도 하는 약정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다만 지체상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 자기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가지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겠죠. 실제 입은 손해를 입증하는 게. 지체상금 약정이 있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지체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돼요. 준공이 30일 늦어진 것만 입증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했든 얼마가 발생했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은 어찌어찌 청구는 할 수 있으나 실제 자기가 입은 손해액을 주장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지체상금 약정은 통상적으로 뭐 한 달 늦게 준공을 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돼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준공을 못하고 해지돼 버리는 경우. 그거는 해지는 해제든 해지든 약정 준공일 지나서 조금 넘겨가지고 공사하다가 해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약정 준공일 전에 미리 해제될 수도 있고 아예 공사가 중단되니까 해제되는 거니까 공사가 애초에 약정 기한을 넘어서 가지고 중단될 수도 있고 약정 기일 가기도 전에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럼 해제를 약정 준공기일 넘어서 해제할 수도 있고 전에 해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돼서 계약을 완성한 사실이 없는데 준공한 사실이 없는데 그럼 도급인은 수급인한테 이행지체 됐으니까 지체에 대한 책임져 지체상금 원래 물기로 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고 법원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설령 완공하기 이제 이미 그 약정 준공기를 넘어섰다고 하면 이미 지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 준공기 이전에 지체가 중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대로 쭉 공사를 중단 안 되고 했더라도 이미 약정 준공기를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이 중도에 해제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해제된 경우에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약정기일 이전에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 넘기고 해제해서 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뭐 준공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할 게 명백해. 그래서 준공기한 전에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지만 공사가 타결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체상금은 이제 결국은 아까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요건이. 지체상금 약정하고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거는 지체하는 거죠. 지체. 공사를 지체. 그래서 도급인 입장에서는 이거 공사가 늦어져서 원래 3월 1일까지 해야 되는데 5월 1일 날 준공됐어. 요것만 입증하면 지체상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발생했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수급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 사람이 공사만 늦게 한 것만 입증하면 어, 지체 책임을 물릴 수 있어요. 다만 수급인이 내 책임이 아니야, 도급인 책임이야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 부분을 수급인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 이, 준공하고 인도 의무까지 계약서에 돼 있는 경우에는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역정이 적용이 되죠. 근데 만약에 건물을 인도 안 해주고 있는데 인도 안 해주는 이유가 도급인이 대금을 안 줘. 그럼 지체 책임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건물의 인도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예, 동시 이행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동시. 어느 한번 같이 해야지 먼저 주면 줄 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안 주기 때문에 나도 인도 지연됐어. 돈 안 주기 때문에 나는 못 줘라고 하면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수급인이 나는 억울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책임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빼달라고 해야죠. 그게 뭐 도급인 책임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도급인이 자재 지급을 지연해가지고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도급인이 지시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바람에 그 기간만큼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빼야죠. 그 다음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경제 사정이 막 급격하게 막 변동해가지고 뭐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이행을 못했어. 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뭐 떠내려가고 이래가지고 못했어. 이런 건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안 된다고 한 게 뭐냐면 IMF 타져가지고 돈도 없고 물건도 없고 뭐 아주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자재 수급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수급인이 뭐 이게 경제 사정의 급격한 어떤 천재지변 같은 이런 거에 준하는 사태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주장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천 비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뭐 중단됐다. 아니면 폭설로 중단됐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원래 공사계약 체결할 때 공사 기간을 정할 때 수급인의 입장도 뭐 그게 만약에 혹서기를 껴있다든지 아니면은 장마철이 껴있으면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공사계약을 서로 협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서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가지고는 면책 사유가 안 된다는 게 대부분의 판례. 이런 주장들은 지체상급에서 많이 주장되는 것들인데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손해가 발생할 필요가 없죠. 발생 안 했더라도 지체상금은 지급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지체 소외가 아예 없거나 그러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감액될 수는 있겠지만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돈을 안 주거나 손해가 원래 지체상금 정한 것보다 적다고 그래가지고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까 반대로 또 많다고 그래가지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체상금은 어떻게 정하냐? 총 공사금액에서 지체일수를 곱해가지고 총 공사금에서 지체일수 곱하고 1인당 지체상금률을 곱해서 가는데 1인당 지체상금률은 보통 이제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죠. 통상적으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을 곱해서 하고 보통 이제 총 공사대금 할 때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계산하는데 뭐 다른 약정하면 그 다른 약정에 따르게 되죠. 기준 금액은 총 공사대금 기준으로 하고 아까 그 장기 계속 계약 우리 광역공사에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지체상금 구할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연차별로 원칙적으로는 연차별로 산정하는 게 맞다. 차수별 계약별로 산정하는 게 맞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 있는 경우만 뭐 인정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공동이행방식 수급인이 연대 책임질 때는 아까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판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체상금 산정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체상금은 정할 때 지체 일수를 이제 정하잖아요. 아까 보면 총 공사금에다가 지체 일수를 곱하고 1인당 지체상금률을 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계약서에 정해 있고 총 공사금액도 계약서에 정해 있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확정해야 되는 지체 일수. 요게 이제 쟁점이 되거든요. 지체 일수는 시작하는 시기하고 끝나는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그 기간을 지체 일수로 보는데 시작하는 시기, 발생 시기는 언제냐면 약정 준공일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죠? 다음 날. 그죠? 그 다음에 종기는 실제로 완공해가지고 물건 인도한 날까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약정 준공일이 3월 1일인데 5월 1일 날 물건을 인도했다면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두 달 정도가 지체 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종기. 이걸 그 기간이 지체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미완성 부분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종기를 제한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공사가 만약에 타결됐을 경우 해제됐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타결돼가지고 해제됐는데 실제로 이제 인도하고 완공된 날까지를 종기를 잡으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완공하면 뭐 도급인이 그냥 늑장 부리면서 계속 완공을 미루면은 그러면 종기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이 약정 준공일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실제로 준공될 때까지를 그 만약에 실제로 준공될 때까지를 종기로 잡는다고 하면은 그게 도급인이 해태해서 업자 선정 늦게 하고 공사 늦게 하면은 무한정 지체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제 경우에는 법원이 딱 명확하게 판정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공사가 중단돼서 계약을 해제하게 된 경우에는 시기는 똑같아요. 완공기일 다음 날을 시작으로 잡는데 끝나는 점을 언제로 잡냐면은 계약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실제 해제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계약 이행해라 해가 최고했다가 최고를 받고도 공사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공사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 해제할 수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건물을 맡겨가지고 시켜서 하면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이 종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 그건 이제 언제 해지할 수 있냐면 최고 하잖아요, 보통. 야, 너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해. 하는데 안 했어. 그러면 그때가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이래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정상적으로 공사를 맡겨가지고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실제로 완공한 시점이 아니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정상적으로 계약 체결했으면 이 시기가 거의 뭐 기간이 비슷할 수는 있겠죠. 이걸 종기로 보는 거예요. 종기로. 그 다음에 도급인이 잘못이 있어요. 도급인이 잘못했어. 수급인이 이행지체한 게 아니라 도급인이 뭘 잘못해가지고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해서 도급인이 해제를 당했어. 지체상금 부과는 누가 해요? 원래 도급인이 하는 건데 도급인이 해제를 당해서 자기 책임 때문에. 그럼 자기 책임 때문에 계약 해제를 당했을 경우에 수급인한테 지체상금 물릴 수 있을까요? 물릴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 잘못으로 비록 계약은 해지했지만 그 해제된 시점에서 보면 이미 수급인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해제는 당했지만 회사가 됐지만 이미 그 당시에 수급인의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제끼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약정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도급인의 기식사고가 있는 경우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종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맡겨가지고 완성할 수 있었을 때 기간 그게 종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좀 어렵죠. 펴가지고 한번 보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지체상금 시기는 항상 준공기일 다음 날이에요. 지체 일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약정 기일이 이날이야. 이날인데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가 최고 해가지고도 안 돼. 그럼 해제할 수 있겠죠. 그럼 해제 가능일을 기준으로 봐가지고 요때 다른 업자한테 공사를 맡기면 요만치가 걸려. 그죠? 이게 종기야. 여기를 종기로 보는 거예요. 시작점은 약정기일 다음날. 그러면 지체일수는 이 시기인 약정 준공일의 다음날부터 종기까지. 여기가 지체일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계약이 약정 준공일 전에 수급인의 기책 사유로 해제될 수도 있죠. 그러면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이행 최고해가지고 안 했어. 그럼 계약 해지할 수 있었을 때가 이때야.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업자한테 공사해가 완성해서 걸린 시간이 여기야. 그럼 여기가 종기가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기부터 종기까지. 여기가 지체일수가 되는 거예요. 도급인의 기책 사유. 아까 나는 원래 내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미
그때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어. 그러면 약정 준공일 다음 날인 요때인데 그 전에 공사 내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됐어. 근데 수급인이 다음에 계약을 해지했어. 근데 공사 중단됐을 때 만약에 내 기책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급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더라면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시켜서라도 계속 했더라면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이 여기야. 그러면 시기인 약정공일 다음 날부터 종기까지 여기가 지체 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인이 기책 사유 있는 경우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해제된 경우도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체상금 채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이건 지급 이행 기정함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상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체상금은 이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감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많으면 법원이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판단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을 하게 돼요. 상당 부분 손해배상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하자소송에서도 우리 감정인 여러분들이 손해배상액을 하자 보수비를 산정해 주지만은 실제로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상금 이제 지체상금 약정하면 어디까지냐? 계약보증금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보증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내가 제대로 계약을 못하면 이걸 가지고 손해배상으로 할게라는 거거든요. 이게 손해배상이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체상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보증금 약정이 있으면 별도로 지체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초과해서라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고 분양자의 지체상금 책임은 분양계약서에서 만약에 지체상금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어요. 그럼 지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입은 손해 이런 거를 입증해가지고 배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물릴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 도급계약 관련해서 공사대금도 건설 도급계약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반적으로 한번 쭉 스크린 해봤는데요. 도급계약에서 일부 이제 빠진 내용들이 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오늘은 이제 도급인하고 수급인 중심으로 봤는데 다른 또 우리 건설 분쟁 당사자들과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자와 관련된 그것도 이제 도급인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자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